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논문에서 어떤 통계 결과를 딱 봤을 때, 이걸 정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요, 스톡 앤 왓슨 교과서의 아주 핵심적인 도구죠. 바로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어떤 연구든 전문가처럼 날카롭게 평가하는 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연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관문인 내적 타당성을 통해 연구의 설계가 얼마나 튼튼한지 들여다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관문, 외적 타당성을 보면서 그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을 명확하게 비교해 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평가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정보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연구, 과연 그 결론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모든 비판적인 생각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계량경제학은 이 질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답할 수 있는 강력한 두 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라는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요, 연구의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적 타당성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질문이에요. 이 연구가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적어도 이 연구가 분석한 바로 그 특정 집단 안에서는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 즉,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연구 자체의 결론이 내부적으로 흔히 없는지, 논리적으로 탄탄한지를 따져보는 거죠. 자, 이 수식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계량 경제학에서 내적 타당성은요, 사실 이 회기식 하나로 딱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결과,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의 성적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X는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수, 가령 학급의 크기 같은 것이죠.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기 보이는 베타 1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X가 Y에 미치는 인과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예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성이 높다는 말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이 베타 1의 값이 진짜 효과와 거의 똑같다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U, 오차항이 보이죠? 여기에는 학급 크기 X 말고도 성적 Y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 뭐 부모의 소득이라든지 학생의 IQ 같은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바로 이 U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내적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이 베타 1 값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통계적 추정량이 불편성, unbiased와 일치성, consistent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져야만 합니다. 불편성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그 평균이 실제 값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뜻이고요. 일치성은 데이터, 즉 샘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추정한 값이 점점 실제 값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우리의 추정치가 체계적인 오류 없이 정확하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내적 타당성이라는 기둥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관심도 같은 중요한 변수를 분석에서 쏙 빼먹는 누락 변수 편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측정 오차나 잘못된 표본 선택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내적 타당성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부수는 망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구한 베타 1 값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어떤 연구가 실험실 안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칩시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결과가 우리 현실 세계에는 전혀 쓸모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기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는 연구의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연구 결과가 과연 다른 곳에서도 통할 것인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외적 타당성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어떤 특정 학군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봐요. 그게 과연 저 멀리 캘리포니아의 다른 학군, 혹은 더 나아가서 미국 전체의 학교들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현미경 아래에 있는 작은 그룹이 연구 대상 모집단, 즉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집단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훨씬 큰 그룹이 우리가 정말로 결과를 적용하고 싶은 관심 모집단인 거죠. 외적 타당성은 바로 이 둘 사이의 간극, 이 물음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메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눈이 펑펑 내리는 시골 학교 학생들과 야자수가 있는 도시 학교 학생들은 특성이나 교육 환경이 아무래도 많이 다르겠죠. 그렇다면 한쪽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연구가 수행된 환경이나 대상 집단의 특성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상황과 너무 다르면 일반화라는 다리는 뚝 끊어지고 외적 타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핵심 질문부터 볼까요? 내적 타당성은 인과적 추정치가 정확한가를 묻는 반면 외적 타당성은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초점도 다르죠? 내적 타당성은 연구 그 자체, 그 안에만 집중하지만 외적 타당성은 다른 집단, 다른 환경으로 시야를 넓힙니다. 비유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내적 타당성은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의 성공 여부와 같고요. 외적 타당성은 그 실험실의 결과를 실제 세상, 즉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연구를 마주하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사고의 틀을 갖게 되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시면 이 두 단계의 질문을 순서대로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 이 연구 내부적으로는 탄탄한가? 즉, 내적 타당성을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 오케이, 결론이 맞다고 치자. 근데 이걸 우리가 사는 더 넓은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외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복잡한 숫자와 데이터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렌즈 두 개가 쥐어진 셈입니다. 바로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죠. 앞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것이야말로 현명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